저는 강선옥입니다. 올해로 64살이죠. 지금까지 평생을 시장에서 약초와 한약재를 팔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손수레에 약초들을 가득 담고 말이죠. 감초, 당귀, 천구. 이런 약재들의 이름과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손님들이 오면 이건 기침에 좋고 저건 소화에 도움된다며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겨우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죠. 그때부터 저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서 사람답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약재를 정리하면서도 준호 공부를 봐줬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하면서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는 준호를 보면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준호 때문에 전혀 안 피곤해. 이렇게 대답해줬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약재를 만지기조차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요.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정말 효자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될게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준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시장에서 아는 분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선호가 이제 고생 끝났네. 아들이 의사 되니까 걱정 없겠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의대 다니는 동안에도 준호는 효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장터에 나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하면서 무거운 약재 상자들을 옮겨주곤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호가 제게 한약재를 사다 줬어요. 엄마, 평생 약재 파시면서 정작 엄마가 드시지는 못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내 고생이 끝났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까 그동안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준호도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이렇게 대답해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구나 싶었죠.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어떤 아가씨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를 좋아해 줄까 걱정도 되고요. 며칠 후 준호가 지연이를 데려왔어요. 참 예쁜 아가씨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밝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애교를 부리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 참 예쁘네. 그랬더니 더욱 좋아하면서 제 팔을 끼고 늘어졌어요. 어머니, 저 요리 정말 잘해요. 어머니께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지연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 혼자서 살림하다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꿈만 같았어요. 준호도 옆에서 엄마, 지연이 정말 착하죠?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이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몇 달 후 준호와 지연이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호가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날 지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효도 많이 할게요. 어머니 덕분에 준호 오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평생 혼자서 아들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준호 부부는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어머니, 식사는 제때 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깜짝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희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준호 신혼집인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엄마, 저희끼리 해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신혼부부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지연이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깔끔한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시장에서 약재 팔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신혼부부끼리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어떡해 해. 그래도 괜찮다. 가깝잖아. 자주 보면 되지. 집을 구입한 날 저는 준호와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행복하게만 살아라.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준호가 이렇게 좋은 신혼집에서 살게 되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연이도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아들도 있고 예쁜 며느리도 있고 준호 부부가 살 좋은 집도 마련해줬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후로는 준호 부부가 새 집에서 살고 저는 시장 근처 제 집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자주 만났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우리의 일과였죠.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전화했거든요. 때로는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몸살기는 없으세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이면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죠.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자식들이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쁘겠지 생각했습니다. 의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준호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준호는 어디 있니? 전화가 안 되네. 아, 그게요. 지연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준호 오빠가 해외 의료 봉사를 나갔어요. 해외 의료 봉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 전에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결정된 일이에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쪽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가 그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저와 상의했거든요. 언제 떠났는데? 일주일 전쯤이요. 준비가 급하게 되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났어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 오빠 성격 아시잖아요. 일에 몰두하면 주변이 안 보이는 스타일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락 올 거예요. 지연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준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준호 소식 없니? 어머니, 아직이요. 그쪽 사정이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이상하다. 그 아이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는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오빠 건강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선옥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하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외 의료 봉사라고 해도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없이 있을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지연이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곧 연락 올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약간 긴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 형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상담해봤습니다. 박 형사님은 작년에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시장에서 약재 사실 때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 참 인정 많고 따뜻한 분이거든요. 형사님,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선옥이. 무슨 일인데요? 저는 준호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며느리의 해명,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불안감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 형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옥이, 요즘은 의대 졸업생들이 사설연구소나 제약회사로 스카우트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혹하기 쉽. 그런 곳들이 문제가 있나요? 합법적인 곳도 있지만 간혹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의료진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우리 준호가 그런 곳에 연루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선옥이, 너늘 입은 집안 배경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는데 지방에서 꽤 잘 사는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뭐든지 확인해 보는 게 낫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준호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때 갑자기 민수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한약재를 가르쳐준 제자인데 지금은 컴퓨터 보안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민수에게 전화해 봤어요. 민수야, 나 강선옥이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며칠 후 민수를 만났어요. 그 아이도 이제 30이 넘어서 듬직한 어른이 됐더라고요. 선생님, 무슨 걱정이 있으시나 봐요. 얼굴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민수에게도 준호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컴퓨터로 한번 찾아볼게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오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연락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나서 민수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약 관련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 회사들이 좀 이상해요.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직원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유령 회사라는 뜻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들과 연결된 연구소도 몇 개 있는데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준호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게 아닐까 싶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 형사님과 민수, 그리고 제 직감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준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준호가 다니던 병원에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인사팀인가요? 저는 의사 한준호의 어머니인데요. 아, 한준호 선생님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한준호 선생님은 2달 전에 사직 처리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2달 전이라니. 그때는 지연이가 해외 봉사 갔다고 한 시기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사직 사유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본인이 아니면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바로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만나자.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준호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래. 지금 당장 만나자. 1시간 후 지연이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준호가 병원을 그만뒀다는데. 지연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더 큰 기회를 위해서예요. 준호 오빠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지연이가 점점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연구에 집중하려고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아, 진실을 말해라. 준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준호 오빠가 잘 되는 일인데 왜 자꾸 방해하려고 하세요? 방해? 내가 언제 방해했다고?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캐물으니까 준호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아들을 키운 어미가 걱정하는 게 방해라니요. 지연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준호 엄마인데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어머니, 이제 준호 오빠는 어른이에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지연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 애교 많고 착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야? 글쎄요. 시간 되면 연락할 거예요. 시간 되면. 그게 언제야? 모르겠어요. 바쁘다니까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계속 얼버무리기만 하고 명확한 답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 보여준 착한 모습이 다 연기였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호였어요.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안전하기는 한 건지 걱정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박 형사님에게 전화했어요. 형사님,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 형사님도 제 말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선옥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뭔가 더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혹시 준호가 집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엄마다 하고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더라고요.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뭔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느낌이었죠. 준호 방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준호의 물건들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거든요. 평소에 아끼던 의학 서적들도, 어릴 때부터 간직했던 추억의 물건들도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는데 텅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준호가
이 집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가 들어오더라고요. 뒤에는 중년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상냥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호 물건들이 왜 다 없어졌니? 필요한 것들 가져간 거예요. 어디로?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 올 이유 없잖아요. 내가 마련해준 집인데 왜 올 이유가 없어? 그때 남자 중 하나가 나섰어요. 어르신, 혹시 치매는 아니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헛것을 보시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뭐라고? 치매. 지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내시오. 없는 일. 내가 언제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고? 준호 오빠가 사라졌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시는 것도 그렇고. 남의 집이라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남의 집이라고 하다니. 지연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이 집은 저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선물로 주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아들 부부 명의로 집을 사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내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어르신,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희들이 누구야? 왜 내 며느리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연 씨의 가족이에요. 어르신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시니까 나설 수밖에 없네요. 가족이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이와 결혼할 때도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 내 아들 어디다 숨겨놨어? 지연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너무 이상하시잖아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들었어요. 평생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 너는 어떤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니? 어머니,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쫓겨나다니. 그것도 내 며느리한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그 집 주변에 CCTV 같은 게 있을까? 선생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민수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CCTV 영상을 구했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가 정말로 어떤 남자들과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2달 전이에요. 지연 씨가 해외 봉사 갔다고 한 그 시기랑 비슷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준호가 자발적으로 어디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님과 민수에게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두 분 다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선옥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준호가 더 위험해진 건 아닐까요? 박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가 컴퓨터로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지연이네 가족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위치를 찾아냈거든요. 선생님, 여기 해안가 쪽에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겉보기에는 폐허 같은 건물인데 실제로는 지하에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박 형사님이 지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가 아는 곳이에요. 예전에 수상한 일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 곳인데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럼 준호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칠 후 저희 셋이 함께 그 연구소에 갔어요. 정말 폐허 같은 건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주차장에는 차들이 몇 대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박 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박 형사님의 경험과 민수의 기술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폐허 같았는데 안은 완전히 현대적인 연구소였거든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데 어떤 방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실험체들은 어때? 아직 적응 중이에요. 특히 새로 온 의사는 계속 저항하고 있어서. 의사.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박 형사님이 저를 조용히 시키더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그 친구 배경이 깨끗해서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몇 개월 더 지나면 완전히 우리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방으로 가서 문을 조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거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는 준호가 아니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전처럼 맑지 않고 뭔가 무기력해 보였어요. 준호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준호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준호야, 엄마가 왔다. 같이 가자. 그런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전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내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준호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이 너한테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 여기서 연구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연구를. 준호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주입받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들이 달려왔어요. 누구야? 박 형사님이 저를 끌고 도망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준호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같이 가자. 어머니, 가세요. 전 여기 있을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박 형사님과 민수가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그 순간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형사님과 민수가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선옥이,
포기하면 안 돼요. 준호 씨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준호가 스스로 거기 있겠다고 하는데 그건 세뇌당한 거예요. 약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신을 조작당한 것 같아요. 민수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CCTV 영상, 유령 회사들의 자료, 연구소 위치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셨어요. 이건 혼자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해요. 일주일 후 경찰과 언론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박 형사님의 네트워크 덕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연구소 습격 당일 저도 함께 갔어요. 경찰이 말리셨지만 내 아들인데 내가 안 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고 있었어요. 대부분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는데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불법 실험에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준호를 찾았어요. 의료진이 준호를 부축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이번에는 준호가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약하긴 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다. 준호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준호는 여러 종류의 약물 실험을 당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이와 그 가족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됐어요. 불법 의료 실험, 사람 납치, 사기 등 여러 죄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는 처음부터 준호를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의사인 준호를 이용해서 불법 실험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죠. 준호가 회복되는 동안 저는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원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도 빼앗기고 그동안 정말 걱정 많이 끼쳐드렸잖아요. 그런 건 다 상관없어.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몇 달 후 준호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저희는 함께 작은 결정을 했어요. 준호는 큰 병원 대신 작은 병원을 열기로 했고 저는 그 옆에서 약초 가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함께 일해요. 엄마가 평생 쌓은 약초 지식과 제 의학 지식을 합치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병원과 약초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준호와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호와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야 깨달았다. 뭐요?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화려한 집이나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랑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 준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삶을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죠. 박 형사님과 민수는 지금도
가끔 저희를 찾아와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니까 평생 고마운 분들이죠. 선생님, 그때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끝까지 믿고 찾았기에 우리 준호를 구할 수 있었다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 문을 열어요. 준호도 함께 환자들을 돌봐주고요. 예전처럼 고단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준호가 제 곁에 있고 우리가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행복입니다.